지금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지구 반대편 나로 우주센터에서 쏘아올린 불꽃 하나가 미국의 우주 패권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계획이 표류하고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폭발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보란듯이 독자적인 우주 고속도로를 뚫어버렸습니다. 단순한 위성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없이도 우주를 지배할 수 있다는 한국의 조용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한국의 기술 앞에 무릎 꿇은 11월. 대체 그날 상황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위상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의 쾌거가 자랑스럽다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가 진정한 우주 강국이 되길 바란다면 우주재패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분석관의 사연입니다. 2025년 11월 워싱턴 DC 백악관 레스트윙 지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숨막히는 공간인 상황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일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마르코 루비오, CIA 국장 윌리엄 번스, 그리고 우주군 참모총장까지 모두 굳은 얼굴로 전면에 초대형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끝에 있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동향도, 적대국의 미사일 발사 징후도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의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피어오르는 한 줄기 불꽃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브로디 게럿입니다.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사 제트추진연구소를 거쳐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에 합류한 미국의 우주 패권을 설계하고 수호하는 임무를 맡은 선임 전략 분석관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언제나 두 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진행 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경쟁국 분석 보고서입니다. 오늘 두 번째 폴더의 가장 위에 있던 대한민국 발사체 파일이 괴물처럼 부풀어 올라 첫 번째 폴더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성공. 모든 시퀀스 정상 진행 중입니다. 나사 연락관의 건조한 보고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스크린 속 누리호라 불리는 한국의 발사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악장처럼 부드럽게 창공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모든 과정이 교과서 그 자체였습니다. 지켜보던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안도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함에 대한 경애, 그리고 그 완벽함이 불러올 미래에 대한 오싹한 공포가 뒤섞인 질식할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제 앞에 태블릿에 뜬 데이터를 노려보았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탑재체 1.5톤급 지구 관측 위성 및 10개가 넘는 큐브셋, 목표 궤도 600km 태양 동기 궤도.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여기 상황실에 있는 누구보다 제가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위성 하나를 더 쏘아 올렸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간다는 명백하고도 강력한 기술적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위성 분리 성공. 목표 궤도 정확히 진입했습니다. 40분 후 주력 위성이 남극 세종기지와 최초 교신 성공 확인. 보고가 이어질수록 상황실의 온도는 1도씩 더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완벽한 성공. 1톤 이상의 실용급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국가. 이미 2차 발사에서 달성한 타이틀이었지만 이번 4차 발사의 의미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성공이 아니라 제어 가능한 안정성의 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원할 때 원하는 위성을 자신들의 땅에서 자신들의 발사체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 주권을 완벽하게 손에 넣은 것입니다. 루비오 보좌관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질문 그 자체였습니다. 브로디, 당신 보고서대로군. 아니, 그 이상이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대통령께 보고할 자료를 지금 당장 정리해줘.
스페이스X의 실패와 정확히 대비해서. 스페이스X의 실패.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첫 번째 폴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진행 보고서는 사실상 지연 보고서에 가까웠습니다.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겠다는 거창한 꿈, 미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지금 스페이스X라는 하나의 민간 기업의 발목이 잡혀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누리호는 안정적인 케로신 기반의 엔진을 사용합니다. 검증되고 신뢰성 높고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말 그대로 정석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도박에 미국의 우주 패권 전체를 걸었습니다. 바로 스타쉽입니다. 불과 몇 주 전 텍사스 보카치카에서 있었던 스타쉽의 최신 시험 발사를 떠올리면 아직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로켓이 괴성을 지르며 떠올랐다가 몇 분 만에 공중에서 거대한 화염과 함께 산산조각 나던 그 모습. 언론은 그것을 장엄한 실패라고 포장했지만 우리 NSC 내부에서는 재앙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빠르게 조작해 2개의 창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왼쪽에는 방금 성공한 누리호의 깨끗한 발사 영상, 오른쪽에는 스타쉽의 폭발 장면 하이라이트. 이것만큼 현재 미국의 곤란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이 표를 만드는 내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1kg당 발사 비용을 낮추겠다며 스페이스X의 펠컨 9에 환호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달 착륙 미션은 스타쉽이라는 미완의 대기에 저당 잡혔습니다. 누리호의 1kg당 발사 비용이 약 3만 달러로 $2,700 수준인 펠컨 9에 비해 비싸다는 조롱 섞인 분석을 내놓던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 자립과 안정성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얻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비용 절감이라는 달콤한 사탕에 취해 우주 주권의 일부를 민간 기업의 변덕에 넘겨버린 꼴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경호원의 말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극적으로 재집권에 성공한 그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했고 언제나 힘과 결과만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상황실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스크린 속 이제는 까만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위성의 그래픽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브로디. 그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긴장감에 목이 타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대통령님. 저게 그 누리라는 건가? 한국 친구들이 만든 거? 네, 그렇습니다. 통칭 누리호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나? 네,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그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묻는 듯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준비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단순한 로켓 발사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달에 사람을 다시 보내려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학적 탐사를 넘어서 우주 공간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즉 우주 패권을 다시 한번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이 묶인 사이에 한국은 우리 없이도 우주로 갈 수 있는 독자적인 고속도로를 완공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들어 그에게 아까 만들었던 비교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달 착륙선, 스타쉽은 아직도 폭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일정 지연을 감당하지 못해 스페이스X와의 독점 계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블루 오리진 같은 경쟁사를 끌어들이는 자존심 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부 주도하에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 위성 좀 쏘아줘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탁할 필요가 없다는 말, 즉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나 고작 위성 몇 개 쏘는 거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달에 보낼 거라고. 결국 우리가 이기는 게임 아닌가.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트럼프식의 반응이었습니다. 복잡한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와 승리만을 원하는 것.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가 제대로 인지하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대통령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국의 목표는 단순히 위성을 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2045년까지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달 착륙선 개발, 화성 탐사까지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그 거대한 계획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누리호 기술의 잠재적 전용 가능성 분석이라는 제목이 붙은 NSC 내에서도 극소수만 접근 가능한 극비 문서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누리호에 사용된 75톤급 액체 엔진 기술은 매우 뛰어납니다. 안정적이고 제어하기 용이하며 대량 생산에도 적합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는 잠시 말을 끊고 상황실에 모인 인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 입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평화적인 우주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추력과 안정성을 가진 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그럴 의도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한국은 이제 이론적으로 원한다면 지구상 어디든 1톤 이상의 무언가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잠깐. CIA 국장 번스가 안경을 고쳤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브로디, 그건 너무 나간 분석 아닌가.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이고 한미동맹의 핵심 파트너일세. 그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이유가 없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이유가 없죠. 저는 그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세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하고 주한미군 철수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한국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할까요? 그들은 이미 그 해답의 절반 이상을 손에 넣었습니다. 바로 오늘 저 누리호의 성공으로 말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얼음보다 차가운 정적.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상황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주 개발 경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안보의 문제, 힘의 균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턱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 작은 나라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건가? 우리가 준 기술로? 대통령님,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저건 우리가 준 기술이 아닙니다. 물론 초기에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핵심인 엔진은 그들이 독자적으로 완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 개발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고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숨겨두었던 보고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정보가 완벽하지 않아 추측에 가까웠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발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5톤짜리 주력 위성이 아닙니다. 함께 실려 올라간 10여 개의 큐브셋 중 우리가 식별하지 못한 미확인 탑재체가 하나 있습니다. 순간 루비오 보좌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미확인 탑재체. 네, 공식적으로는 국내 대학에서 개발한 소형 연구 위성이라고 발표했지만 우리 정보 자산이 포착한 신호는 일반적인 큐브 세대 것과 패턴이 다릅니다. 매우 미약하지만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암호화된 폭주 통신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시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천궁 프로젝트라는 코드명과 함께 여러 가설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 제 가설이 맞다면 누리호는 단순한 위성 발사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추진하는 더 큰 그림의 일부, 즉 천궁 프로젝트라 불리는 비밀 프로그램의 운반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간 저 미확인 탑재체는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테스트 파일럿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르테미스의 지형과 스타쉽의 폭발에만 정신이 팔린 사이 한국은 단순히 달을 넘어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상황실은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스크린 속, 이제는 하나의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위성의 궤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분노도, 짜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마주한 자의 당혹감과 일말의 공포였습니다. 고요한 새벽, 나로 우주센터의 환호성이 지구 반대편 백악관의 심장부에는 가장 날카로운 비명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11월 27일. 이날은 미국 우주패권의 역사에 고요한 새벽의 악몽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악몽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임무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의 천궁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그들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알아내야만 합니다. 미국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천궁 프로젝트. 제가 내뱉은 단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실의 공기를 응축시켜 만든 날카로운 유리 파편과 같아서 그곳에 있는 모두의 고막을 찢고 뇌리에 박혔습니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오직 초대형 스크린에서 깜빡이는 위성의 궤적만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에서 당혹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분노와 호기심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치 눈앞에서 마술쇼를 본 어린아이처럼 혹은 자신의 정원을 망쳐놓은 두더지를 발견한 집주인처럼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하늘의 활? 이름 한번 거창하군. 그래서 브로디,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김치 먹고 케이팝이나 듣는 줄 알았던 한국 친구들이 하늘에서 신의 지팡이라도 쏘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가. 이게 무슨 첩보 소설 같은 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컸지만 거기에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조롱 대신 날카로운 신경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 보고가 풍기는 불길한 아우라를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대통령님, 신의 지팡이라는 표현은 냉전 시대의 개념입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천궁은 그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동요를 보여선 안 됐습니다. 오직 냉정한 데이터와 논리만이 그들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신의 지팡이는 거대한 텅스텐 막대를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무식한 방식입니다. 정확도도 떨어지고 발사 준비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누리호와 같은 안정적인 발사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및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초정밀 제어 기술을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숨을 한 번 골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영역, 즉 기술과 전략을 엮어 미래를 예측하는 분석가의 영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막대가 아니라 볼트나 너트 크기의 초소형 투사체 수천 개를 담은 모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각 투사체는 우리의 위성항법 시스템보다 훨씬 정밀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의 유도를 받고 자체적인 소형 추진체와 인공지능 기반의 자세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이 작은 암살자들이 벌떼처럼 쏟아져 나와 지상의 목표물을 향해 마하 20 이상의 속도로 돌진합니다. 레이더에는 거의 잡히지 않고 현재의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도 요격은 불가능합니다. 백악관의 지붕을 뚫고 대통령 집무실의 책상 위 펜꽂이 하나만 정확히 파괴할 수도 있을 정도의 정밀도. 핵무기가 아니기에 방사능 낙진도, 대규모 민간인 피해도 없습니다. 오직 목표물만 옛과 수술처럼 깨끗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의 개념을 바꾸는 무기입니다. 암살과 전략 타격의 경계를 허무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비대칭 전력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천궁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 중 하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상황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CIA 국장 번스는 입을 살짝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우주군 참모총장은 자신의 군대가 가진 모든 무기체계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그것을 막을 방법을 찾고 있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기술이 가능하기는 한 건가? 대통령님, 한국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모든 기술 조각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는 초고속 연산을, 파운드리 기술은 맞춤형 인공지능 칩을,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은 투사체의 독립전원을, 수십 년간 축적된 방위산업 기술은 정밀 유도 및 제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기술들을 각각 별개의 산업 분야로만 봤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팔고 LG가 배터리를 팔고 하나가 자주포를 파는 것처럼요. 하지만 만약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이 모든 역량을 하나의 목표, 즉 천궁을 위해 총동원하고 있었다면 누리호는 그 흩어져 있던 기술 조각들을 끼워 맞추는 마지막 실리자, 완성된 구슬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활인 셈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주요 기술 발전 연대표였습니다. 2018년에는 누리호 75톤급 엔진 시험 발사체가 성공하며 운반수단 핵심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2019년에는 한 연구원에서 초고온 내열 합금 개발 성공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대기권 재진입 투사체 소재일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3나노 공정 기반 인공지능 가속기 칩 시제품을 공개했는데 이는 투사체의 자율 판단용 프로세서일 수 있습니다.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당시에는 카이스트가 개발한 성능검증 위성이 정밀 자세 제어 기술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고체 배터리 효율을 40% 향상하는 기술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초소형 고출력 전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용 예비위성 발사에 성공하며 독자적인 초정밀 위치정보망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누리호 4차 발사로 천궁 프로젝트의 시제품으로 의심되는 미확인 탑재체를 궤도에 안착시킨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는 한국의 기업들이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국가라는 거대한 지휘탑 아래에서 각자의 파트에서 부품을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그 부품들을 조립하여 엔진 시동을 건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만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스크린 앞에 멈춰서서 연대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르코. 그가 국가안보보좌관 루비오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브로디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팀을 구성해 천궁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CIA, NSA, 국가정찰국, 우주군, 국방정보국, 국무부까지 모든 기관의 최고 인력들을 붙여줘. 이건 단순한 정보 분석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야. 보이지 않는 전쟁. 그는 다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브로디, 자네에게 백지 수표를 주겠네. 필요한 건 뭐든지 요구해. 일주일 주지. 일주일 안에 저 미확인 탑재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천궁 프로젝트의 실체가 무엇인지 증거를 가져와. 만약 자네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만약 저것들이 정말 하늘의 활이라면, 우리는 그 활을 부러뜨릴 방법을 찾아야 할 테니까. 그날 이후 백악관 지하에 사용하지 않던 벙커 하나가 저의 사무실 겸 작전 지휘소가 되었습니다. 천궁 대응 특별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각 기관에서 차출된 12명의 엘리트들이 캥한 눈으로 벙커 안을 채웠습니다. 벽면은 한국의 지도와 주요 산업단지, 연구소 위치가 표시된 위성사진, 그리고 복잡한 수식이 적힌 화이트보드로 가득 찼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한국을 적대적 초강대국으로 가정하고 모든 정보를 원점에서 재분석한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한국 관련 정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쏟아부었습니다. 경제보고서, 과학저널, 학회 발표자료, 기업 공시, 심지어는 대학생들의 졸업 논문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까지. 우리의 목표는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 속에서 천궁이라는 단 하나의 바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작업은 지옥 같았습니다. 정보는 넘쳐났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연구개발의 외피를 쓰고 있었습니다. 초고온 합금은 차세대 항공기 엔진용이었고 인공지능 칩은 자율주행 차용이었으며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브로디. 제 옆자리에 앉은 프랭크 모리슨이 말했습니다. 그는 CIA에서 30년간 잔뼈가 굵은 베테랑 분석관으로 제 가설의 가장 회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국가가 열심히 발전하는 모습일 뿐이라고. 이걸 음모론으로 엮는 건 너무 나갔어. 우리가 지금 스페이스X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해서 동맹국까지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 프랭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효율성입니다. 이 모든 발전이 너무나도 효율적입니다. 실패가 거의 없습니다. 누리호만 보십시오. 1차 발사에서 부분 실패를 겪자 불과 1년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 2차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3차, 4차는 완벽 그 자체였죠. 우리가 SLS 로켓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넘게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아직 예산 문제로 허덕이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정상적인 국가의 연구개발 과정이 아닙니다. 마치 정답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과정을 가지고 있거나 말입니다. 저는 그 과정의 이름이 천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하나의 목표로 응축시키는 국가개조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그때였습니다. NSA에서 파견된 젊은 여성 분석관 클로이 젠슨이 소리쳤습니다. 찾았어요. 박사님, 이거 좀 보셔야겠어요. 우리 모두 그녀의 모니터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다중위성 간 레이저 통신 기반 협력적 궤도 형성 알고리즘 연구. 겉보기에는 평범한 우주기술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프랭크가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연구 책임자 이름이 문성진 교수입니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소속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3년 전에 발표했던 또 다른 논문을 찾았어요. 클로이는 다른 창을 띄웠습니다. 벌떼의 군집 비행 지능을 응용한 무인기 편대 제어 시뮬레이션. 전혀 다른 분야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논문의 핵심 알고리즘 구조가 거의 동일해요. 이성들의 궤도를 제어하는 수학적 모델과 무인기들의 편대 비행을 제어하는 모델이 사실상 같은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문성진 교수가 2년 전부터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안식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입국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는 한국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거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벌떼의 군집 비행, 다중 위성 협력, 그리고 사라진 천재 과학자.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이, 지금 당장 국가정찰국에 연락해. 11월 27일 발사된 누리호의 미확인 탑재체에 대한 최고 해상도 감시를 요청해. 단순한 신호 감청이 아니야. 모든 센서를 동원해서 저 물체의 물리적 변화를 24시간 추적하라고 해. 아주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라고 전해. 제 직감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큐브셋이 벌떼의 여왕벌일지도 모른다고. 혹은 여왕벌이 내릴 명령을 시험하는 전령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정확히 48시간 후 제 직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가정찰국의 극비 보고 라인을 통해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전문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미확인 탑재체, 미세 물질 분리 및 독립 기동 확인, 분리된 객체, 예측된 감속 기동 실행, 목표 지점, 남태평양 공해상, 도착 예정 시간 47분. 분리, 기동, 감속. 이것은 일반적인 위성의 행동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투사체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눈앞에서 보란듯이 그들의 화살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 직통 연결해. 지금 당장. 천궁은 가설이 아니었어. 이건 실존하는 위협입니다. 백악관의 고요한 새벽에 시작되었던 악몽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괴물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착 예정 47분 전. 국가정찰국에서 날아온 전문의 마지막 단어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벙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47분. 그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기술적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기까지 남은 시간,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는 환상 속에서 허우적거렸음을 깨닫게 될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특별팀의 모든 멤버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절박한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집무실로 연결된 한라인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시나리오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요격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저 작은 물체는 우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을 것이다. 설령 포착한다 해도 이미 종말 단계에 접어든 투사체를 맞추는 것은 허공에 던져진 총알을 또 다른 총알로 맞추는 것보다 어렵다. 전자전으로 교란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저것이 독립적인 인공지능과 자체 항법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예부의 교란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교란 시도를 역추적하여 우리의 위치를 노출시킬 위험만 커진다.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관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무기의 첫 번째 실전 테스트를 VIP석에 앉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 남태평양 상공의 모든 정찰위성, 정찰기, 무인기, 해상에 있는 이지스함까지. 저 물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이후까지 모든 데이터를 단 1바이트도 놓치지 말고 수집해. 열, 광학, 음향, 방사선, 모든 스펙트럼을 감시해. 제 지시가 떨어지자 벙커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공황에 빠져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경이롭고도 끔찍한 현상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여 다음을 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대통령과의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브로디, 무슨 일이야? 보고서에 있던 그 화살이 진짜로 날아오고 있다는 건가?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흥분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는 파괴와 힘을 숭배하는 인물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상황을 위협이 아닌 새로운 힘의 등장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대통령님. 문제의 객체가 현재 대기권 재진입을 시작했습니다. 예상 낙하 지점은 국제 공해상이지만 이것은 명백한 시험입니다. 그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우리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라. 좋아. 어디 한번 보자고. 그 대단한 천궁이라는 게 얼마나 위력적인지. 우리 위성으로 생중계 화면을 여기 집무실 스크린에 띄울 수 있나? 가능합니다. 대통령님.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 전송 명령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 벙커의 메인 스크린과 대통령 집무실의 스크린에 동일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지구 궤도를 도는 우리의 최첨단 정찰위성이 포착한 적외선 영상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우주 공간을 배경으로 아주 작은 점 하나가 붉은 빛을 내며 지구를 향해 빠르게 고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성이 아니었습니다. 유성은 정해진 각도 없이 불규칙하게 타들어가지만 저 작은 점은 마치 보이지 않는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정교하게 계산된 각도를 유지하며 대기권 상층부를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속도 마하 22, 23. 계속 가속 중입니다. 클로이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마하 25.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극초음속 활공체의 속도를 지금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와의 마찰로 섭씨 수천 도로 달아오른 투사체는 화면 속에서 눈부신 혜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것은 소원을 비는 별똥별이 아니었습니다. 소원을 앗아가는 파멸의 빛이었습니다. 낙하까지 1분. 스크린의 영상이 광학 카메라로 전환되었습니다. 남태평양의 망망대해. 해수면 위에는 미 해군이 급파한 무인 관측 드론이 떠 있었습니다. 드론이 보내오는 고화질 영상 속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의 한 지점이 갑자기 미세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아지랑이처럼. 그리고 다음 순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폭발음도 섬광도 없었습니다. 그저 드론이 보내오던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끊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잡힌 것은 수면 바로 위에서 무언가 거대한 힘에 의해 물보라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이한 장면이었습니다. 신호 두절. 무인 드론과의 통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주변 해역의 이지스함 보고. 수중 음파 탐지기의 순간적인 초고주파 충격파 감지. 폭발음과는 다른 금속이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형입니다. 열 감지 위성. 낙하 지점에 해수면 온도가 순간적으로 0.01초 동안 섭씨 수백 도까지 상승했다가 정상으로 복구했습니다. 이건 핵폭발의 열 반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가설과 일치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파괴. 그 작은 투사체는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오직 한 점에 응축시켜 전달한 것입니다. 폭발하며 에너지를 사방으로 흩뿌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 자체를 분자 단위에서 붕괴시키는 것에 가까운 현상. 물보라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 것은 투사체가 물과 충돌하는 순간 주변의 공기와 물 분자가 순간적으로 증발하며 진공 상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인 드론은 폭발의 충격파가 아니라 그 순간적인 진공과 전자기 펄스 때문에 모든 기능이 정지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프랭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야. 이건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현상이잖아. 아닙니다, 프랭크.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무기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암살. 소리 없는 파괴, 방사능도, 폭약도 없이 오직 운동 에너지 하나만으로 목표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것. 한국은 신의 지팡이를 콩알만 한 크기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대통령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묘한 흥분감은 사라지고 차갑고 냉정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브로디, 방금 저게 만약 백악관 지붕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통령님 집무실의 책상 위에 있는 성조기 깃대만 정확히 녹아내렸을 겁니다. 아마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단순한 전기 합선이나 기기 고장으로 보고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극도의 모욕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것도 자신들이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작은 동맹국이 자신의 심장부를 언제든 소리 없이 꿰뚫을 수 있는 비수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브로디. 1시간 뒤에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지. 자네가 직접 보고하게. 그리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그 빌어먹을 머스크의 로켓은 아직도 터지고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그는 천공이라는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미국의 자존심을 세워줄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의 상징이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 스페이스X는 스타쉽의 다음 시험 발사가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궤도 재급유 기술은 아직 개념 증명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나사의 안전 패널은 아르테미스3 미션의 2028년 착륙조차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는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계속해봐, 브로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지? 우리는 지금 달에 갈 방법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기업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 도박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억 달러짜리 폭죽놀이를 하는 동안 한국은 소리 없이 하늘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의 우주 전략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저는 보고를 마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충격이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 미국의 기술적 우위, 군사적 패권, 세계 질서의 정점이라는 지위 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자들의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북미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그리고 그 사이에 작게 자리 잡은 한반도. 지금까지 우리는 저 작은 반도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방파제 정도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곳은 방파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진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힘을 원하는가? 단순히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니, 이건 그 차원을 넘어선다. 중국과 일본을 압도하기 위해서.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들의 목표는, 그들의 진짜 목표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이트보드에 단어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대전. 말도 안 돼. 프랭크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아닙니다. 프랭크. 말이 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새로운 절대무기가 등장했을 때 세상은 항상 어떻게 변했습니까? 핵무기가 등장했을 때 냉전이 시작됐고 힘의 균형이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지금 한국이 손에 넣은 천궁은 핵무기보다 더 유용한 무기입니다. 방사능 낙진 없이, 정치적 부담 없이 적의 수뇌부와 핵심 시설만을 정밀하게 마비시킬 수 있는 힘, 이 힘을 가진 국가는 더 이상 기존의 국제 질서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새로운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분쟁을 유도한다면, 예를 들어 중동의 유전시설 몇 군데를 아무도 모르게 파괴해서 유가를 폭등시키고 러시아와 유럽의 갈등을 증폭시킨다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다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모든 국가가 자국의 안보 문제에만 매달리게 될 때 한국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벙커 안을 둘러보며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완벽한 힘의 공백.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 바로 자기 자신. 이것은 영토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거대한 체스 게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 모두의 킹을 잡을 수 있는 킨을 손에 넣은 겁니다. 오늘 누리호가 쏘아 올린 것은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다가올 세계대전의 첫 번째 총성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서울의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조용히 웃으며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세계대전. 제가 화이트보드에 적은 그 단어는 단순한 잉크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팀 벙커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정신에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잠도 잊은 채 데이터와 씨름하던 엘리트 요원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더 이상 놀라움이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완전히 넘어선 거대한 지적 존재 앞에 선 원시인과도 같은 순수한 경외와 무력감이었습니다. 1시간 뒤, 저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긴급 보고서를 들고 예스트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백악관 직원들의 얼굴에는 무언가 불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식의 파편적인 정보들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된 캐비닛 룸의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소문이 사실임을 직감했습니다. 방 안에는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CIA와 NSA 국장 등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모든 거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상석에 앉은 단 한 사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마치 포식자처럼 방 안을 천천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남태평양에서 천궁의 투사체가 만들어낸 그 기이한 물보라의 순간이 담긴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턱짓으로 발표를 지시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지난 며칠간의 분석 결과를 압축하여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의 완벽한 성공부터 미확인 탑재체의 발견, 그리고 그것이 분리되어 남태평양에 낙하하기까지의 과정. 마지막으로 그 투사체가 보여준 소리 없는 파괴의 위력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천궁이라 불리는 극초음속 운동에너지 타격 시스템의 1단계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시스템은 현존하는 모든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핵무기와 달리 정치적, 환경적 부담 없이 적의 핵심 자산만을 예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사실상 궁극의 비대칭 전력입니다. 제 보고가 끝나자 캐비닛 룸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브로디 박사, 당신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건 우리 미군 전체가 지난 50년간 구축해온 모든 전략적 우위를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항공모함 전단도, 해외 기지도, 심지어 본토의 사일로에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도 그들의 화살 앞에서는 모두 무방비 상태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관님. 정확히는 무방비를 넘어 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항공모함의 레이더나 통신 안테나 혹은 함재기의 이착륙을 통제하는 시스템 하나만 정확히 파괴하면 수십억 달러짜리 항모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적을 죽일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저 적의 눈과 귀와 뇌를 마비시키면 되는 겁니다. 제 대답은 회의실의 절망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이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포효했습니다. 헛소리. 전부 다 헛소리야.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고작 콩알만 한 세부치 몇 개 때문에 벌벌 떨어야 한다는 게 말이 돼. 당장 서울에 전화해. 한국 대통령한테 내가 직접 경고하겠어. 만약 그 장난감 화살을 한 번만 더 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보좌관 마르코 루비오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대통령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장난감 화살의 실체에 대한 물증이 전혀 없습니다. 남태평양에 떨어진 투사체는 이미 심해 속으로 사라졌고 국가정찰국이 포착한 데이터는 모두 최고 등급의 군사기밀입니다.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한국을 압박한다면 그들은 미국의 근거 없는 음해라며 국제 여론전을 펼칠 것이고 우리는 동맹국을 협박하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한국은 정확히 그것을 노리고 이 모든 쇼를 벌인 겁니다. 우리 손발을 묶어놓고 마음껏 기술을 과시한 거죠. 루비오의 냉정한 분석에 트럼프 대통령은 할 말을 잃은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씩씩거리며 걷다가 집무실 한쪽에 놓인 성조기 깃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성조기를 깃대에서 거칠게 뽑아내더니 그대로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달에 꽂았던 이 깃발이, 아폴로의 영광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우리가 저 우주에서 허튼 짓 하는 동안 저 작은 나라가 우리 심장에 칼을 꽂을 준비를 끝냈는데. 찢겨진 성조기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캐비닛 룸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상징인 성조기를 스스로 찢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자존심이, 미국의 영광이 천궁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힘 앞에서 산산조각 났음을 상징하는 처절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어떻게 됐지? 그가 찢어진 깃발을 발로 짓밟으며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대상은 저였습니다. 브로디, 대답해봐. 우리의 달 착륙선. 그 빌어먹을 스타쉽은 언제쯤 저 망할 놈의 한국 로켓처럼 제대로 날아오를 수 있는 거냐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스타쉽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지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 스크린에 두 개의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왼쪽은 수십 개의 1단 엔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스타쉽의 하부 구조였고, 오른쪽은 깔끔하게 클러스터링된 4개의 엔진을 가진 누리호의 1단 로켓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타쉽은 혁신과 재사용이라는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극도로 복잡하고 불안정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33개의 랩터 엔진 중 단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발사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누리호는 어떻습니까?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정석적인 접근법입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절망감이 짙게 배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한 천재의 꿈에 미국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그의 꿈이 실현되면 인류는 화성으로 가고 우리는 우주시대를 선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지연되고 실패하는 동안 한국은 국가라는 이름의 또 다른 천재가 되어 냉혹한 현실 속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들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계획을 실행한 겁니다. 제 설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계획. 그럼 우리에겐 계획이 없다는 건가? 우리의 나사는, 우리의 JPL은, 우리의 수많은 천재들은 다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들은 스타쉽이 성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나사는 스페이스X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스타쉽의 개발 데이터는 스페이스X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공유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으로 그들의 로켓을 만들게 하면서도 그 로켓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호구 고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 의존 모델의 함정입니다. 한국이 정부주도 개발을 통해 모든 기술과 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축적한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결과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력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패배였습니다. 효율성과 혁신을 앞세운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민간주도 시스템이 국가적 목표 아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한 한국의 국가자본주의 2.0 시스템에 완패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친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깊은 피로와 패배감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들의 화살을 막을 방법도 없고 우리가 쏠 로켓도 없고 이대로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의사결정기구는 완벽한 침묵과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섬뜩한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원하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들이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진짜 이유.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대통령님, 어쩌면 한국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세계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거대한 무언가를 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지구의 지도를 띄우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천궁이 단순히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지구 궤도 전체를 통제하는 방어막이자 공격 시스템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원한다면 다른 나라의 위성을 격추시키고 오직 자신들의 위성만이 작동하는 우주 봉쇄를 실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전 세계는 하루아침에 19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위성항법 시스템, 통신, 금융, 군사,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우주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 한국만이. 저는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들려는 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 전체를 재설정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신이 되려는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집무실에 드리운 절망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우리는 적의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미 게임에서 완벽하게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우주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 한국만이 새로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마지막 말은 캐비닛 룸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세계대전이라는 가설조차 충격적이었지만 우주 봉쇄와 문명 리셋이라는 개념은 그곳에 모인 미국 최고위층의 상상력마저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더 이상 패배감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설 속 주인공처럼 이해할 수 없는 우주적 공포를 마주한 이의 표정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브로디 박사, 그게 정말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한 국가가 지구 전체의 인공위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성을 넘어 이미 그들은 그 길을 닫고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천궁 프로젝트의 예상 로드맵을 띄웠습니다. 먼저 극초음속 운동에너지 투사체 기술을 확보하여 지상 정밀 타격 능력을 입증합니다. 다음으로 누리호 개량을 통해 대량 발사 체제를 구축하는데 2027년까지의 추가 발사 계획은 이를 위한 위장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만 개의 마이크로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촘촘하게 배치하여 전 지구를 감싸는 하늘의 그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각 위성에는 투사체 발사 기능과 함께 강력한 레이저 및 전자기 펄스 발생 장치가 탑재될 것입니다. 이 그물이 완성되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격 기능으로 명령시 특정 국가 또는 전 세계의 모든 적성 위성을 동시 파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방어 기능으로 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는 즉시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여 완벽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그물이 완성되면 한국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모든 종류의 군사적 위협을 원천 봉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눈과 귀를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위성항법 시스템이 사라진 미군은 길을 잃고 국제 금융망은 붕괴하며 전 세계는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 혼돈의 시대에 유일하게 하늘을 소유한 한국은 말 그대로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2045년 세계 5대 우주 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5대 강국 중 하나가 아니라 다른 4개의 강국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겠다는 선언 말입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바닥에 팽개쳐졌던 찢어진 성조기를 천천히 주워 들었습니다. 그는 찢어진 천 조각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무거운 결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브로디, 이 하늘의 그물이라는 게 완성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나? 저희 특별팀의 예측으로는 한국의 현재 기술 발전 속도와 누리호 발사 계획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는 초기 운용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2035년경에는 완벽한 형태의 그물이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에서 10년.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군. 그는 캐비닛 룸의 모든 이들을 둘러보며 마치 판결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대로 손 놓고 앉아서 저 동방의 작은 나라가 새로운 신이 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의 자비에 기대어 목숨을 부지하거나 혹은 그들의 변덕에 의해 하루아침에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흘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그물을 짜는 거미를 제거하는 것이다. 거미를 제거한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예방전쟁이었습니다. 한국이 절대적인 힘을 갖기 전에 선제 타격을 통해 그 잠재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자는 것. 동맹국을 상대로 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극단적인 선택지였습니다. 국무장관이 경악하며 반대했습니다. 대통령님, 그건 미친 짓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미동맹은 파기되고 동북아는 불바다가 될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건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직행 티켓입니다. 이미 세계대전은 시작됐어. 트럼프가 소리쳤습니다. 단지 우리가 총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야. 저들이 천궁을 완성하는 순간 우리는 전쟁을 할 기회조차 잃게 돼.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가 될 뿐이다. 선택해. 자유로운 인간으로 싸우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신의 노예로 영원히 살 것인가? 캐비닛 룸은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국무부와 일부 온건파들은 예교적 해결과 압박을 주장했지만 국방부와 군부 강경파들은 대통령의 예방전쟁 논리에 힘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와 무력감 속에서 자멸의 길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이것까지도 한국의 계획이었을까요? 천궁이라는 미끼를 던져 미국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마치 유능한 무술고수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넘어뜨리듯 그들은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인 힘을 가장 큰 약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싸우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특별팀 벙커에서 새로운 정보를 보고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등골을 다시 한번 서늘하게 만드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클로이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언론 발표인데 한국 정부가 아르테미스 협정에 따른 달 탐사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2032년까지 달에 자국의 무인 탐사선을 보내고 2040년에는 유인달 착륙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의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천궁이라는 궁극의 비수를 숨긴 채 우리에게 협력의 손을 내밀다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사님. 클로이가 다른 창을 띄웠습니다. 나사의 발표입니다. 아르테미스3 미션의 지연을 극복하기 위해 착륙선 시스템의 일부 부품을 국제 파트너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초정밀 자세 제어 센서와 내열 합금 소재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진 국가와의 협력을 모색 중이라고. 이건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부서진 자존심, 아르테미스를 우리와 함께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천궁에 맞서 파멸적인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면서 동시에 당근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 일부를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성공시켜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겠다는 제안.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무서운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미국의 우주기술과 전략을 내부에서부터 낱낱이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제하려는 것. 그것은 정복보다 더 무서운 지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 DC의 밤하늘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하늘 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늘의 그물이 한 올 한 올 엮여지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는 그 그물 안에서 발버둥 치는 물고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11월 27일. 누리호가 쏘아올린 그 불꽃은 단순한 로켓의 화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봉화였고 인류 문명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언하는 신의 계시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행성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브로디 게럿입니다. 저는 미국의 우주 패권을 설계하고 지키는 임무를 맡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임무가 실패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다가오는 한국의 시대에 우리 미국이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기록하는 것. 그것은 한때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나라의 전략 분석관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역할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저 하늘 너머의 새로운 신이 제게 부여한 마지막 자비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세계 최강대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백악관이 우리 기술 앞에 얼어붙는 모습, 정말 짜릿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사연 속 브로디 박사의 고백처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실력을 갈고 닦았고 결국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만의 방식으로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인 힘에서 나온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대한민국이 정말 저런 비대칭 전력을 갖게 된다면 찬성하시나요? 찬성하신다면 자주국방, 평화적인 우주 개발이 먼저라면 평화라고 댓글로 남겨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 벅찬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강력하고 통쾌한 대한민국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